자, 앞에 보세요. 오늘 이제 시험 대비까지 한 3주 정도 시간이 있거든요. 3주 정도 시간 동안 이제 주로 뭘 할 거냐면 이제 문학이나 비문학 독해한 거의 어떤 방법적인 부분들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번에 시험 범위에 문법이 들어갑니다. 문법이 들어가는데 그게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문법 중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거든요. 그래서 보통 교과서가 2학기 때 다 있는데 여러분 교과서는 1학기 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좀 이제 3주 동안 볼 겁니다. 그래서 그 문법을 좀 잘하기 위해서는 문법에 우리 1학년 때부터 배웠던 기초가 좀 필요한데 그게 조금 이제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1학년 때 배웠던 그 품사 부분을 좀 이제 다시 한번 떠올리는데 목적을 두고 좀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는 이 비문학 독해를 좀 할 건데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비문학 독해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생각의 방법입니다. 생각의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읽을 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읽지 않습니다. 글을 읽을 때는 생각이라는 걸 해야 돼. 근데 생각 뭐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 생각은 다 하지. 근데 생각의 방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글을 읽으면 글은 나중에 여러분들 그 단원 중에서 배우게 되는데 예측하며 읽기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올라가면 배우게 되거든요. 2학년 때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예측하며 읽기는 뭐냐면 글의 내용을 읽으면서 다음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를 생각하고 예측하며 읽는 겁니다. 그러면 내 예측이 맞을 때도 있을 거고 틀릴 때도 있을 거야. 맞죠? 자, 그러면 맞으면 맞는 대로 읽으면 되는데 틀리면 어떻게 해야 돼? 내 머릿속에서 읽었던 과정들을 수정 해나가면서 읽어가야겠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면서 읽으면서 그 생각하면서 읽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휘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어휘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 말은 그냥 대충 이런 느낌의 단어야 라는 걸 그냥 생각만으로만 가지고 넘어가게 되면은 중간에 오류가 생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어휘와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내가 이 생각을 유연하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 읽어보니까 아니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예측했는데 읽어보니까 그게 맞네. 라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해나가면서 내가 글을 조금 더 나의 주도적인 어떤 이 능력을 가지고 읽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평소에 좀 습관처럼 안 되어 있는 학생은 쌤이 이렇게 얘기하면 저게 무슨 소리야? 그렇게 글을 읽는다고? 라고 조금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글을 읽어 나가는 방식을 계속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그냥 몸에 익듯이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렇게 글을 읽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글 읽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꼭 피워야 될 시기는 언제냐? 바로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딱 2년 뒤 지금이죠. 2년 뒤 지금. 2년 뒤 지금에 이것보다 훨씬 한 2배 정도는 난이도가 어려운 그 어떤 수준의 글을 읽으면서 그냥 이 속에 나와 있는 문장이랑 뒤에 나오는 문제랑 그냥 똑같은 것만 찾고 막 똑같은 단어 찾기, 문장 찾기, 틀린 문장 찾기 이게 아니라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이 글에 있는 내용을 내가 머리로 이해해가지고 이해한 걸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목표다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글을 읽는 방식은 정답이 없습니다. 내가 읽는 방식이 있고 여러분들이 읽는 방식이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이제 표시하게 될 부분들은 만약에 선생님이 이 글을 처음 읽었다라면 처음 읽었을 때는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표시하면서 읽었을 거야.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요. 그 부분들을 쌤이 표시해주면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나는 이거를 이렇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 나는 저렇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응용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답은 없어. 근데 나라면 선생님이라면 이걸 이렇게 읽었을 거야. 이걸 이렇게 이해했을 거야. 라고 하는 방식들을 같이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글들을 처음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윤리적 이기주의. 자, 윤리적, 그러면 이게 지금 말이 어려워서 이게 그 지문 내용은 별로 안 어렵거든요. 근데 쓰여있는 단어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내가 의미를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표시해 놓는 거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어차피 여러분들 뭐 사전 이런 거 찾기는 용이하잖아. 그치? 사전 찾고 하는 거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자, 일단 윤리적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의미로는 뭔데? 윤리라고 할 때 이 이가 뭐야? 리. 리는 이치를 뜻합니다.
이치. 이치는 이치인데 어떤 이치를 뜻하냐라고 하면은 이 율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또는 누구나 갖추어야 하는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이 윤리랑 비슷한 말로 도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도덕과 윤리도 나중에는 세분화해서 나누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여러분의 단계에서는 도덕과 윤리를 구분하는 게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자면 윤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들. 사람을 죽이면 돼, 안 돼? 안 돼. 돈을 뺏으면 돼, 안 돼? 안 돼. 이런 것들을 윤리의 과정으로 본다면 도덕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나의 양심에 따라서 지키면 좋지만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아주 큰 처벌이 따르지는 않아. 아주 큰 윤리적 문제가 따르지는 않아. 그런데 좀 부도덕하다고 어느 정도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도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다리가 너무 아파. 지하철에 노약자석이 있는데 평소에는 안 앉아. 근데 오늘 좀 앉아야겠어. 앉는다고 누가 못 앉게 합니까? 그런 건 아니야. 그치? 근데 내가 그냥 마음이 좀 불편해. 그래서 좀 다리 아프지만 그래도 노약자석에 안 앉을래? 라고 하는 것들. 사실 노약자석에 내가 앉는다고 해서 그거 불법 아닙니다. 잡아갈 수 없어요. 맞지? 내 권리야. 거기에 앉는 거는. 그런데 노약자석을 이렇게 하면서 내가 조금 더 나보다 조금 더 불편하거나 나보다 조금 더 힘든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제 비켜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도덕의 영역이죠. 쉽게 말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그런데 내가 좀 안 하면 좀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 근데 윤리적인 것들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되죠. 사람을 때린다든지, 돈을 훔친다든지, 돈을 빼앗는다든지, 물건을 훔친다든지, 이런 것들은 비윤리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윤리적인 건 그런 거야. 그런데 이기적인 게 뭡니까? 이기적인 건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것을 이기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맞죠? 타인을 위한 것을 뭐라고 하는데 이타적이라고 하죠. 맞죠? 이타적인 거고 나만을 위한 것을 이기적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만을 위한 것이 윤리적인 거랍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제목을 봤을 때 우리는 궁금증이 들어야 돼. 뭔데? 이기적인 게 왜 윤리적이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 생각을 바탕으로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타인의 이익은 자신의 이익과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것이 도덕적 사고의 기본 전제랍니다. 이건 뭐 부정한 사람 없죠. 자,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 길에 쓰러져 있다면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이 없더라도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한답니다. 자, 그러나 자신의 이익에 따른 행위를 강조하는 윤리적 이기주의는 이러한 상식적인 도덕적 신념에 도전한답니다.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지?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요 문장만 보자면 자신의 이익에 따른 행위를 강조하는 윤리적 이기주의는 윤리적 이기주의가 무슨 뜻이야? 나의 이익에 따른 행위를 강조하는 걸 말하네. 맞죠? 이 윤리적 이기주의는 이러한 상식적인 도덕적 신념에 도전한답니다. 자, 이러한 상식적인 도덕적 신념이 뭘 말하는데? 앞에 말했던 누군가 길에 쓰러져 있으면은 도와주는 거가 바로 상식적인 도덕적 신념이야. 그런데 그것에 도전한대.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앞에 나와 있는 이 도덕적 신념의 이 윤리적 이기주의는 그대로 따르는 거야? 아니면 대치가 되는 거야? 대치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윤리적 이기주의는 인간이 갖는 유일한 의무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자, 윤리적 이기주의가 주장하는 것이 바로 뭔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로 뭐라는 거야? 의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윤리적 이기주의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의무인데 단지 타인에게 이익이 된다고 해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행위를 할 의무는 없다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타인에게 이익, 그러니까 타인에게 도움이 된다고 해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행위를 할 의무는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윤리적 이기주의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의무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의무야. 그러면 어떤 내가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행동이 나한테 이익이 되는 행동도 있겠지만 손해가 되는 행동도 있겠죠. 그러면 이 두 개밖에 없을까 세상에? 아니지. 이익도 아니고 손해도 아닌 행동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이 윤리적 이기주의의 관점에서는 손해가 되는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돼. 그거는 이 신념을 배반하는 거잖아. 그쵸?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나한테 손해가 되는 일은 안 한다는 전제하에서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뭔데? 나한테 이익이 되는 일을 하거나 또는 나한테 이익이 되지도 않지만 손해도 되지 않는 일을 하는 거가 두 가지가 선택의 여지가 있겠지. 맞죠? 선택의 과정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타인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 중에서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으면서 손해가 되지 않는 행동 있죠.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야. 맞지? 그러면 이 윤리적 이기주의는 타인을 도울 수 있어 없어? 아니지. 타인을 도울 수 있지. 다시 봅시다. 타인을 돕는 행위인데 나한테 이익도 아니고 손해도 아니야. 그럼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지. 손해가 아니라며. 그럼 할 수 있잖아. 그런데 그 행동을 하고 봤더니 누군가를 사실은 알고 봤더니 그게 누군가를 도와주는 행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행위를 한 사람은 이기적으로 행동한 거야. 맞죠? 난 이기적으로 행동했어. 내가 손해 안 보려고 행동을 했잖아. 손해 안 보는 행동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행동이 누군가를 도와주는 행동이었던 거야. 그러면 나는 윤리적인 행동을 한 거네. 내가 이기적으로 선택했지만. 이해됩니까? 자, 타인에게 이익이 된다고 해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행위를 할 의무는 없다는 거다라고 해서 타인에게 이익이 된다고 해서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행위를 할 의무는 없다. 자, 그러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행위는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반드시 손해가 된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음 문단 한번 넘어가 볼게요. 윤리적 이기주의가 어떤 경우에도 타인을 도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방금 쌤이 얘기했던 게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행위니까 할 필요는 없어. 맞지? 그런데 타인을 도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건 또 아니라는 거야. 자, 타인을 돕는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내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가 있는데 그게 타인을 심지어 도울 수도 있어. 그러면 뭐 한다는 거야? 적극적으로 권장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 스스로 이기적으로 행동한다고 해서 타인을 돕지 않는다는 건 아니라는 거야. 자, 윤리적 이기주의가 주장하는 것은 단지 어떤 행위가 타인에게 이익이 된다라는 이유만으로 옳은 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윤리적 이기주의는 타인에게 도움 주는 행위가 옳은 행위야?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나의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하는데 그 와중에 뭐도 돼야 되는 거야? 타인도 도울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또한 윤리적 이기주의는 무조건 자신이 원하는 행위를 해야 된다거나 단기적으로 가장 많은 쾌락을 주는 행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적 이기주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행위자에게 가장 많은 이익을 주는 행위를 올바른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자기 파멸을 불러오는 쾌락 행위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자, 정보가 많습니다. 자, 핵심적인 것부터 찾고 찾아가시고 한번 연결해 볼 건데, 자,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왜 여기까지 읽었냐면은, 자,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문장 있죠. 단지 타인에게 이익이 된다고 해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행위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하고 나서 그 다음 문장까지 연결해서 읽어봐야지 이 전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좀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문장까지 끊어서 읽고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데 윤리적 이기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자, 윤리적 이기주의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의무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행위를 할 의무는 없다. 이 말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맞죠? 윤리적 이기주의.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로 뭔데? 의무입니다. 자, 따라서 이익이 되지 않는 행위는 할 의무가 없다. 그러니까 얘의 반대말, 얘의 반대말. 그래서 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행위는 의무가 없다, 할 의무가 없다. 똑같은 말이죠, 결국은. 그게 이제 윤리적 이기주의 판단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자, 윤리적 이기주의가 어떤 경우에도 타인을 도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리적 이기주의가 주장하는 것은 단지 어떤 행위가 타인에게 아무리 이익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옳은 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 또한 윤리적 이기주의는 미안합니다. 요거는 자, 타인을 돕는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타인을 돕는 것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그것이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자,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자, 행위자에게 가장 많은 이익을 주는 행위. 그것이 무엇이다? 올바른 행위다. 자, 행위자에게 가장 많은 이익을 주는 것이 바로 올바른 행위다. 자, 따라서 자기 파멸을 불러오는 쾌락 행위는 승인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윤리적 이기주의는 예를 들어서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돼. 또는 마약을 해. 이거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왜 안 되는데? 근거가 뭐야? 그렇지. 그 행위는 나를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날 파멸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기주의, 윤리적 이기주의에 따라서 그런 행동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오히려 안 된다는 거야. 그 술 마시는 행위가 내가 기분 좋은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 날 파멸로 이끌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자기 파멸 불러오는 행위, 쾌락 행위는 승인하지 않습니다. 자, 파멸을 부르는 쾌락 행위.
승인할 수 없습니다. 자, 이처럼 자기 이익만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윤리적 이기주의는 이기적인 행위를 옹호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윤리적 이기주의는 모든 사람이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행위할 경우 이타적으로 행위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개인은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타인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타인들의 협력을 얻을 수 없어서 장기적으로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행위자는 타인의 이익을 고려하여 이타적으로 행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윤리적 이기주의는 이타심을 억지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강력한 동기인 자기 이익에 호소합니다. 역설적이게도 개인의 이기심에 호소하는 것이 이타적인 행위를 끌어내는데 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문단 하나를 통으로 읽었습니다. 자, 통으로 읽었는데 자,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 핵심만 딱 뽑아내자면 결국은 뭘 말하고 있는 거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윤리적 이기주의를 실천하면 결국은 세상은 어떻게 바뀐다는 거야? 이타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왜? 내가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의 힘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이익을 다 얻을 수 있어? 없어. 무엇이 필요한데? 반드시 협력이 필요해.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내가 얻고자 하는 모든 이익들을 다 얻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무엇을 필요로 하게 돼? 타인과의 협력을 필요로 하게 돼. 그러면 내가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도 필요해? 타인을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의 이기심, 나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위하는 행동도 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기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은 결론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 세상이 이타적인 세상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이타심을 사람들에게 억지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강력한 동기인 자기 이익, 그러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 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다는 거야. 내 이익을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자신의 가장 강력한 동기인 자기 이익에 호소하여서 역설적이게도, 왜 역설적인데? 내가 나의 이익을 쫓는데 사실은 그 행위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니까 역설적이지. 맞죠? 자, 그래서 개인의 이기심에 호소하는 것이 이타적인 행위를 이끌어내는데 보다 더 효과적이다. 역설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겉으로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게 아닌 거. 이런 것들이 역설적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면은 어떻게 된다? 이타적으로 행위하게 됩니다.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협력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그 협력 때문에 우리는 이타적인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 뒤에 나오는 내용은 사실은 요 앞에 나오는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결국 이 문단에서 하나 얘기하고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 맞지? 자, 그러면 정리해보자면 뭡니까? 모든 사람 이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이타적인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 이타적 행위가 뭔데? 바로 협력입니다.
자, 이거 한 문장이죠. 이거 한 문장. 이 한 문장을 이 문단에서 그냥 길게 풀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물론 이러한 윤리적 이기주의의 주장이 모두 옳다고만 볼 수는 없다. 사람들에게는 타인의 이익을 무시하고 행동하는 것이 자기 이익을 극대화를 낳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윤리적 이기주의는 장기적으로 이익이 된다면 철저하게 부도덕한 행위도 옹호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윤리적 이기주의는 타인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는 등 극단적인 이타적 희생을 도덕적 행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행위는 행위자의 장기적인 이익의 가능성을 손상시킨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윤리적 이기주의는 타인의 이익이나 도덕적 가치와는 관련하여 비판의 여지를 남기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이 문단은 지금 왜 있는 겁니까? 자, 앞에 1문단부터 해가지고 지금 요 문단까지, 물론 바로 위까지는 이 윤리적 이기주의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윤리적 이기주의의 긍정적인 면들을 얘기하고 있다면, 여기 이 아랫부분 맨 마지막 문단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윤리적 이기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 또는 윤리적 이기주의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나 좀 이제 비판받을 점 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거를 중심으로 우리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렇지? 자, 그래서 요거죠. 사람들에게는 타인의 이익을 무시하고 행동하는 것이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낳는 경우가 존재한다라는 점, 또는 장기적으로 이익이 된다면 부도덕한 행위도 옹호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자, 또는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는 등의 극단적인 이타적 희생을 도덕적 행위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점. 요 세 가지죠, 세 가지. 번호 매겨볼게요. 1번. 다음. 요 2번. 다음 3번.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윤리적 이기주의의 한계 1. 타인의 이익을 무시하는 게 자기 이익 극대화, 자기 이익을 키우는 경우가 존재한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자, 다음 두 번째. 장기적으로 이익이 된다면 뭐도 한다? 부도덕도 옹호한다. 자, 다음 세 번째. 극단적인 목숨을 내놓는 등의 희생을, 이타적 희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 이 세 가지가 한계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뒤에 나와 있는 세 문제 지금 한번 좀 풀어봅시다.
자, 앞에 봅시다. 자, 이제 다음 지문 넘어가 볼게요. 이푼 거는 조금 이따 또 시간 줄 겁니다, 여러분들. 서스펜스. 이거 이제 영화 용어입니다, 영화 용어. 자, 그래서 여기 예술 파트를 또 한번 읽어볼게요. 이 비문학 독해가 조금 지루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관심도 없는 내용 자꾸 이제 머리에 집어넣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근데 그래도 머리를 좀 열어놓고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자, 볼게요. 영화를 보면서 관객은 사건이 자신의 예측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거나 등장인물이 다가올 위험을 모른 채 사건에 휘말리는 장면들을 마주할 때 긴장과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관객의 입장으로서.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영화에 몰입하게 되는데 이러한 몰입을 정보가 부족하거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때 나타나는 심리 및 정서적 반응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예측 불가능한 걸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무언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면 그거가 좀 덜 두렵겠지. 맞죠? 그러면 긴장감도 덜 생길 텐데 뒷내용의 무엇일지 모르면 생기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스포일러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여러분 스포 좋아합니까? 별로 안 좋아하죠. 그렇죠? 그 범죄야 범죄. 그렇죠? 스포는 범죄예요. 자, 여하튼 다시 보자면 심리 및 정서적 반응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포일러를 하면 이게 없어진다는 말이야. 맞죠? 자, 이처럼 극중 상황에 대해 끊임없는 긴장감과 불안감을 유발하면서 관객이 영화에 몰입하도록 하는 영화적 특성을 뭐라고 하는데? 서스펜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다 뭐밖에 없습니까? 서스펜스의 정의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 서스펜스라고 하는 게 뭔데? 극중 상황에 대한 긴장과 불안감이 유발되는 것, 그걸 통해서 영화에 몰입하게 하는 것, 그게 서스펜스다. 이 서스펜스라고 하는 것의 정의, 극중 상황. 그래서 끊임없이 긴장과 불안감을 유발하고 이걸 통해서 영화에 몰입하도록 하는 것, 몰입하도록 하는 특성, 영화적 특성을 서스펜스라고 한다. 자, 그래서 영화 감독은 관객의 몰입을 높이기 위해서 서스펜스를 활용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감독의 의도와는 달리 관객의 반응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스펜스를 활용하려면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관객의 궁금증과 관심을 자극하기 위한 치밀한 계산과 전략이 필요하답니다. 물론 이러한 작업만으로 서스펜스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스펜스는 스크린을 마주하고 있는 관객들이 감독의 의도에 따라서 긴장과 불안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때야 비로소 구현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스펜스를 구현하기 위해선 상황에 따른 인간 심리와 정서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영화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 작품이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에 대한 이해 없이는 불가능하지. 왜? 내가 느끼는 걸 남들이 똑같이 느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를 연구하는 게 바로 예술이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보자면 영화 감독은 서스펜스를 활용하는데 쭉 해서 결국은 이 서스펜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된다? 인간의 심리와 정서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이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서스펜스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심리나 정서에 대해서 이해, 통찰해야 됩니다. 통찰이 뭔데? 통찰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한자 그대로 하자면 꿰뚫어 살펴보다는 겁니다.
꿰뚫어 살펴보다를 통찰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꿰뚫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물건이 있으면 이렇게 꿰뚫는 게 있고 여기 중심을 꿰뚫는 게 있어. 자 그러면 여기 이 끄트머리를 꿰뚫는 게 통찰이겠어? 중심을 꿰뚫는 게 통찰이겠어? 중심을 꿰뚫는 게 통찰이겠죠. 자 그래서 통찰이라고 하는 건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걸 통찰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인간의 심리와 정서의 핵심을 꿰뚫어야 된다. 서스펜스를 잘 만들려면, 구현하려면. 자 지금 1문단, 2문단 읽어봤는데 특징이 뭐냐? 각 문단마다 마지막 내용이 중요합니다. 맞죠? 앞 내용보다 마지막 내용이 중요하다는 게 느껴지죠? 그냥 이 글의 특성입니다. 자 볼게요. 서스펜스를 만드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얼굴이나 사물 등을 클로즈업하는 촬영 기법. 자, 그 다음 서로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상황을 한 화면 안에 편집해 보여주는 몽타주 기법. 그 다음 그리고 효과적인 음악이나 음향 효과 등을 통해서 관객들의 정서적 반응이나 몰입을 이끌어낼 수 있다. 하지만 서스펜스를 구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영화 속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정보, 즉 관객에게 전달되는 서사적 정보량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는 시나리오 작업 과정에서 결정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서스펜스를 만드는 방법 지금 첫 번째 뭐 있었어? 클로즈업. 다음 두 번째 몽타주. 세 번째 음향 효과. 음악이나 음향 효과. 자,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뭐다? 서사적 정보량 조절이다. 자, 그래서 서스펜스를 만드는 방법. 일단 첫 번째 클로즈업. 다음 두 번째 몽타주. 다음 세 번째 음악이나 음향 효과. 자, 다음 네 번째. 사실 얘가 제일 중요하지. 서사적 정보량 조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영화 속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설명이 너무 많이 되어 있으면 심심하고 재미없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제한적으로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서사적 정보량 조절을 소설에서도 할 수 있어.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뭡니까? 시점이죠. 이번에 여러분들 배웠잖아. 1인칭 시점, 3인칭 시점, 여러 가지 시점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각각의 시점마다 뭐가 다르겠어요? 정보량이 다릅니다. 그럼 정보량이 가장 많을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 바로 뭡니까? 전지적 시점이죠. 왜? 서술자가 다 전달하면 되니까. 반면에 1인칭 시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 상대적으로 그것들이 제한되겠지. 맞죠? 자, 그래서 다음 문단 넘어가 보면 서사적 정보량을 조절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관객에게 등장인물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등장인물은 자신에게 다가올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사고가 일어날 장소에 가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 그러면 긴장되잖아. 얘 큰일 날 텐데 나가는 거 맞지? 자, 그래서 관객은 등장인물에게 다가올 위험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대신의 사실에 대해 궁금해하기보다는 결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관객의 불안감이 증폭됩니다. 어떻게 될지 나 알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이러한 불안감은 결과가 예상되지만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에서 기인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뭔데?
등장인물보다 많은 정보 제공. 은 뭐 때문에 긴장감이 발생하느냐? 결과는 예상되지만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엇이 만들어지는데 불안감이 증폭됩니다. 자, 서사적 정보량 조절 방법 해서 세 가지. 일단 첫 번째, 등장 인물보다 많은 정보 제공. 을 통해서 결과 예상 가능. 근데 결과가 확정은 안 된 상황. 이걸 통해서 만들어내는 게 뭔데? 불안감 증폭.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불안감이겠다, 그렇죠? 자, 다음. 자, 또 다른 방법은 관객에게 등장인물보다 더 적은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더 적은 정보. 자, 이 경우 관객은 등장인물에 비해 사건의 전말이나 상세한 정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건과 관련된 숨겨진 진실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며 긴장하게 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할 때에도 결과에 대한 불안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측되는 결과보다 제시되는 사실 자체에 대한 궁금증으로 몰입하게 됩니다. 그 다음 2. 등장 인물보다 적은 정보를 통해서 제시되는 사실 자체에 대한 궁금증으로 영화에 몰입하게 됩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마지막으로 관객과 등장인물에게 똑같은 정보를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똑같은 정보. 대개 관객이나 등장인물 모두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출발하여 순차적으로 진실에 접근해 나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 관객은 등장인물이 겪는 상황을 마치 자신이 겪는 일처럼 느끼면서 몰입하게 되고 심리적 동질감을 느끼게 된다. 자, 그래서 순차적으로 진실에 접근해 나가게 되고요. 등장인물과 심리적 동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등장인물과 똑같은 정보. 늘 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순차적으로 진실에 접근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등장인물과
심리적으로 동질감을 느낍니다. 자, 다음 지문 넘어갈게요. 47페이지. 스캔이 조금 삐뚤하게 있네. 근로장려세제. 자, 장려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장려. 장려하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글 중에서 권장이라는 말이 있었죠. 이거랑 비슷한 의미입니다. 맞지? 무언가를 바람직한 무언가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무언가를 하게 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을 장려라고 합니다. 장려. 자, 다음 세제가 뭔데요? 세제. 세탁하는 거 빨래 세제? 그것도 세제입니다. 맞아요. 똑같은 거 맞아요. 여기서는 세제가 뭘까요? 세금입니다. 세금. 세금을 매기는 제도, 그러니까 세금 제도를 세제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근로장려세제니까 뭐겠어? 일하고 싶게 만드는 세금을 뜻하는 세금 제도를 뜻하는 거 아니야? 그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솔비 일하고 싶어? 일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 해본 적도 없으면서 아닌가요? 일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니야? 왜? 아니야? 세상에 재미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요? 적당히 재미있는 일, 아주 신나는 일은 아니겠지. 맞죠? 나는 개인적으로 재미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재미없어서 못 사는 사람이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마. 자, 우리나라는 형편이 어려운 국민들이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금 또는 현물급여를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대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뭔데? 형편이 어려운 국민에게 뭐 해주는 거야? 현금 또는 현물급여를 지급해 준대요. 자, 그래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소득 조건이 최저생계비 수준에 미치지 못해야 합니다. 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수급자에게 현금 급여는 최저생계비에서 수급자의 소득액만 빼고 남은 금액만큼을 지급합니다. 자, 그리고 수급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더 이상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보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자,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읽었을 때 우리는 원래 우리가 비문학 읽을 때요, 그 제목이 없습니다. 맞지? 제목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읽은 내용이 중요하다 안 하다를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평소에는. 그런데 우리 지금 이렇게 읽는 글에는 제목이 있습니다. 맞죠? 그럼 제목이 있으면 제목도 활용해보면 좋겠지. 자, 제목을 봤더니 근로장려세제야. 그런데 근로장려세제라는 게 아까 뭐라고 했어? 일을 하고 싶게 만드는 세금제도라며. 맞죠? 근데 지금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 여기에 세금제도 중에 그 근로를 하고 싶어 하게 할 만한 세금제도의 설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그러면 중요한 내용이 있다 없다? 없다. 라는 걸 우리는 예측하면 읽을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라고 하는 게 있다. 소득 조건이 최저생계비 수준에 미치지 못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뭘 준답니까? 현금 급여를 준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할 중요한 내용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나 이러한 급여 방식은 수급자의 일하고자 하는 의지를 뭐 할 수 있는데 약화시킬 수 있다. 일하고자 하는 의지에 대한 내용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근로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겠네.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요 기초생활수급 대상 여기에 지금
수급자의 의지를 약화시킨다. 자, 그래서 수급자가 근로를 통해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얻을 경우 현금 급여를 지원받아 실질 소득이 실질 소득이 뭡니까? 실제적으로 얻게 되는 소득, 돈에 따른 소득을 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실질 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왜 실질 소득이라는 말이 나왔을까?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소득이 있어도 그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잖아. 그치? 그래서 나라에서 돈을 좀 더 얹어주잖아.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실질소득이라고 하는 건 내가 원래 번 돈을 말하는 거야? 나라에서 더 얹어준 돈까지 합친 걸 말하는 거야? 아니죠. 실질소득이니까. 합친 돈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본인이 얻게 되는 소득이니까. 원래 번 돈에서 나라에서 더 얹어준 돈까지 다 합친 거를 실질소득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상황마다 달라. 여기서 말하는 실질소득이 그렇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실질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을 유지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굳이 근로활동을 할 필요를 느끼게 돼? 못 느끼게 돼? 못 느끼게 돼.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예를 들어서 기초 최저생계비죠. 예를 들자면 최저생계비가 예를 들어서 150만 원이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내가 돈을 100만 원 벌어요. 그러면 50만 원만큼 부족하잖아. 그럼 나라에서 뭘 준다는 거야? 50만 원 지원해 준다는 거야. 그러면 나 일 조금만 덜 해가지고 80만 원만 벌까? 그럼 나라에서 뭐 해주겠어? 70만 원 못해주겠네. 내가 100만 원을 버는 일을 하건 80만 원을 버는 일을 하건 50만 원을 버는 일을 하건 나라에서 얼마를 맞춰주겠어? 150을 맞춰주겠네. 최저생계비를. 그럼 나 뭐 하면 돼? 더 적게 일하면은 어차피 똑같이 벌겠네. 맞죠? 자, 그래서 뭘 약화합니까? 수급자의 일하고자 하는 의지를 약화시킨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장기적으로 나라에 도움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더구나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을 얻을 경우에는 급여 지급이 중단돼. 자, 그러니까 내가 월급 받아가지고 이번에 일을 너무 많이 해버렸네. 151만 원 벌었습니다. 그러면은 최저생계비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잖아. 그러면 나 뭐하러 151만 원 벌 때까지 열심히 해? 80만 원 벌 정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일주일에 5일 출근해야 돼. 이거는 주에 3일만 출근하면 돼. 여러분들 뭐 할래? 80만 원 주 3일 출근하는 게 더 이득 아닙니까? 어차피 150 맞춰줄 건데 나라에서. 맞지? 이렇게 주 5일 출근해서 151만 원 벌 거면 사람들은 다 이걸 선택하게 된다는 거야. 맞죠? 그냥 이게 더 편하니까. 자, 그래서 지급이 중단되고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이 경우 현금 외에 의료나 주거 등 종류별로 지원되던 현물급여도 전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생활 수준이 이전보다 더 낮아진다는 거야. 그래서 또한 자, 이것도 한번 같이 이해해 봅시다. 생활 수준이 이전보다 나아진다는 건 뭘 뜻하냐면 기초생활수급자니까 당연히 병원 가거나 할 때 병원비 다 어떻게 되겠어? 뭐 공짜거나 뭐 그렇게 되겠지. 그치? 근데 내가 151만 원 벌게 되면 어떻게 돼? 그때부터 병원비도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생활 수준이 전부 더 안 좋아지는 거야. 그렇지? 자, 그래서 자활에 대한 자활이 뭘까요? 맞습니다. 스스로 자자에다가 활은 활동하다 할 때 활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무언가를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자활에 대한 수급자의 노력 여부와 상관없이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수급자들이 현실에 안주하는 경향을 보인다. 안주가 무슨 말인데? 그대로 있는 거를 안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있는 이유가 뭔데?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편해서 그대로 있는 것을 뭐라고 하는데? 안주라고 합니다. 안자가 편안하다 할 때 안자입니다. 주는 뭐야? 주거하다, 살다, 멈춰있다, 주차하다 뭐 이런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편안해서 그대로 멈추는 것을 안주라고 합니다. 알겠죠?
현안에서 멈추는 거. 자, 그러면 여기까지 끊어서 읽어보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급여 방식에 대해서 돈을 그냥 그대로 주는 것이 의지를 약화시킨다. 기초생활수급 수급자의 일할 의지 떨어뜨려. 자, 다음. 자, 그래서 수급자들이 현실에 안주한답니다. 이게 사실은 요 첫 번째 문장을 계속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 문단 역시 요 한 문장이 끝입니다. 자, 다음 문단 넘어가 볼게요. 한편 소득 수준에 따라서 수급자를 결정하는 것을 차상위 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도 야기한다. 아, 이건 참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 차상위 계층이라는 말 좀 어렵죠? 차가 무슨 뜻일까요? 차가 무슨 뜻일까요? 드라이브 카? 분문카? 여기서 말하는 차는요. 자, 그 여러분들 혹시 첫째 딸을 한자로 뭐라고 합니까? 첫째 딸, 첫째 아들을 뭐라 합니까? 그렇죠. 장남과 장녀라고 하죠. 여러분들 혹시 뭐 장례식장이나 아니면 결혼식장 많이 가봤습니까? 누구누구의 장남, 누구누구의 장녀. 그러면 둘째를 뭐라고 할까요? 둘째 딸 한자로 뭐라고 할까요? 차남, 차녀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전체 1등을 수석이라고 합니다. 2등을 뭐라고 합니까? 차석이라고 하죠. 차는 뭐냐면요, 그 다음 것을 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차라고 하는 건 그 다음 것을 뜻해요. 그런데 상위계층이라네, 맞지? 그러니까 그 다음의 상위계층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무엇 다음이냐면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다음의 상위계층을 말합니다. 그거를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150만 원 선이 있다고 칩시다. 요 밑에를 벌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데? 그렇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맞죠? 그런데 이 150만 원 바로 위에서 이렇게 탁 벌고 있는 요 사람 있잖아. 아까 151만 원 벌던 사람 있죠? 여기 계층을 뭐라고 하는데? 차상위 계층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차는 다음이라고 했잖아, 그치? 이 기초생활수급자의 바로 다음 상위계층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다른 건 몰라도 차의 의미는 좀 알아두세요. 알겠지? 자, 그래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수급자를 결정하는 것은 차상위 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거 아까 쌤이 얘기했습니다. 이게 결국은 뭘 말하는 거야? 151만 원 버는 사람이 더 가난하다는 거야. 왜? 151만 원 버는 사람은 혜택이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이 힘들겠지,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자, 그거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상위 계층은 수급 대상이 인접한 바로 위의 소득 계층으로 실질적인 생활 수준이 수급자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49만 원보다 151만 원보다 뭐가 달라? 다른 거 없잖아. 맞지? 자, 그래서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결국 차상위 계층은 현재의 소득을 줄여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를 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 입장에선 일 더 열심히 하고 싶겠어? 덜 열심히 하고 싶겠어? 덜 열심히 하고 싶겠지. 그래서 내가 151만 원 벌던 거 그냥 주 2일 출근 안 해버려. 그래서 나도 80만 원 벌어버릴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 사람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들어가게 될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자기의 소득을 줄여버리는 거야. 이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다는 국민 기초생활보장의 목적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배치가 무슨 뜻인데? 배치라는 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어떤 위치에 놓는 걸 배치라고 합니다. 맞죠? 자리 배치. 이것도 배치야. 여기서 말하는 배치는 뭔데? 서로 반대되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서로 반대되는 것입니다. 무엇과 반대되는데? 자활이라고 하는 게 뭐였어? 아까 스스로 일어서는 거, 스스로 활동하는 거. 스스로 활동하는 것을 오히려 막아버리는 게 되는 거야. 기초생활수급제도는. 왜? 조금 애매하게 번 사람들 다 일 안 하게 만들어버리니까. 맞죠? 자, 그래서 소득 수준에 따른 수급자 결정은 무엇을 만들어낸다? 차상위 계층의 차상위 계층을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기초 생활 보장 제도의 목적에 배치됩니다. 반대됩니다. 이루지 못합니다. 자, 다음 문단. 이러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제도가 근로장려세제입니다. 이제 본론 나옵니다. 맞죠?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해봐야 돼. 우리가 이 글을 제목 없이 읽었다고 했을 때 읽다가 머리가 띵 하고 아 이거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어디여야 되는 거야? 여기여야 되는 거야. 왜냐면 나는 글 전체를 쭉 보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 글이 얼만큼 남았는지를 내가 알고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이 여기에 나왔어. 그러면 중요하겠어? 별로 안 중요하겠지. 앞에 나온 내용이 더 중요하겠지. 그런데 지금 글 반이나 남았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이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있다며. 맞죠? 그러면 위에서 뭘 찾아야 돼? 여기 나와 있는 문제점만 찾으면 돼. 밑에서는 뭘 찾아야 돼?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찾아야겠지. 맞죠? 자, 근로장려세제가 있다. 자,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매년 근로장려금을 신청받고 심사를 거쳐 자격 요건 충족자를 선정합니다. 이들에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세금 환급의 형태로 지급합니다. 이때 급여액은 가구 특성, 소득 수준들을 고려하여 설정된 구간별로 다르게 결정됩니다. 가장 소득이 낮은 점증 구간에서는 근로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급여액이 늘어나고 평판 구간에서는 근로소득이 증가해도 급여액이 일정하게 머무르며 가장 소득이 높은 정강 구간에서는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급여액이 줄어드는 방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받아봤어요. 짭짤합니다. 그러니까 그 쌤 사회초년생 때 대학 졸업하고 처음 직장 가졌을 때 그때는 내가 연봉이 높을 수가 없잖아. 그치? 그때는 이제 저걸 받아서 지금 이제 저걸 못 받아. 이제 저 구간을 내가 넘어서가지고 못 받는데 저 구간을 넘어서기 전 그냥 완전 이제 초창기 있죠. 대학 졸업하고 갓 이제 사회 나왔을 때 그때는 돈 많이 못 번단 말이야. 이제 그래가지고 그때 마침 또
이게 소득이 그냥 내 소득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 소득까지 다 포함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부잣집 아들내미면 이거 받을 필요 없잖아. 그런 사람들한테 안 주거든요. 근데 마침 또 우리 부모님이 둘 다 일을 그만두셨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갑자기 무소득자가 된 거야. 무소득자가 된 상태에서 내가 사회초년생이라서 돈을 되게 많이 못 벌어. 깜짝 놀랐습니다. 돈 들어오는 거 보고. 컴퓨터 바로 그냥 새 걸로 다 맞췄어요. 그러고도 돈이 남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해가 갈수록 내 연봉이 올라가니까 이게 줄어들어. 그러니까 감동이 점점 없어져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연차가 좀 찼을 때는 이제 이 소득 구간을 넘어서가지고 이제는 못 받는 신세가 이제 지금은 됐죠. 근데 저때 저 돈을 받았던 이 감동을 잊을 수 없습니다. 아, 일하는 맛이 이거구나. 약간 이런 거. 잠깐 일하는 의지가 좀 샘솟았어요. 근데 오래 못 가요. 돈은 사실은 뭐 오래 못 가죠. 자기에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게.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이 소득 구간에 따라서 뭘 하겠다는 거야? 차등 지급하겠다라는 거야. 맞지? 자,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있는 걸 우리는 읽으면서 다 외울 수 없어. 만약에 여기에 있는 자세한 내용을 물어봐. 그러면 뭐 해야 돼? 우리는 문제 풀면서 다시 여기 돌아와야지. 맞죠? 그러면 그냥 구간별로 나눠만 주면 돼요. 어차피 나중에 찾을 거. 맞죠? 내용적으로 이해하는 거 뭐가 중요해? 결국은 구간별로 나누어서 돈을 다르게 준다. 다 중요한 거야. 그럼 많이 버는 사람한테 많이 주겠어? 당연히? 아니겠지. 적게 버는 사람한테 더 많이 주겠지. 맞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요, 세금 환급의 형태로 지급하는데 이때 급여액은 뭐 가구 특성,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서 설정된 구간별로 다르게 결정된다. 근데 조금 어렵습니다. 소득이 낮은 점증 구간에서는요, 일을 많이 할수록, 그러니까 근로소득, 월급이 많아질수록 급여액도 늘어나요. 아주 낮은 구간에서는. 그런데 중간 구간, 그러니까 여기가 낮은 구간이라면 평탄 구간은 중간 구간입니다. 여기서는 근로소득, 그러니까 월급이 증가해도 급여액, 나라에서 받는 돈이 그냥 일정하게 유지돼. 그러니까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 내가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많이 받았거든. 이게 근로 시간에 따라서 달라요. 내가 1년 동안 근로를 몇 시간 동안 했느냐, 이런 거, 그 출근 일수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좀 다르거든, 낮은 구간들은. 그런데 이제 중간 구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냥 일을 많이 하나 적게 하나 비슷하게 받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소득이 높은 구간으로 가게 되면 이제 근로하는 시간, 그러니까 근로하는 월급이 점점 월급이 높아질수록 받는 돈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구간을 넘어서면 그 뒤로는 이제 안 받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되게 특이합니다, 구조가.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근로장려 세제 바로 온데 근로장려 구간별로 다르게 지급 하는데 그 구간은 여기 부분 그냥 바로 볼 수 있게 표시해 놓으면 좋겠죠. 근데 이 구간에 있는 내용도 여러분들이 평소에 글을 잘 읽어야 이해가 돼. 왜냐면 근로소득이 증가할 때 급여액이 늘어났다가 이거는 근로소득이 증가해도 일정하게 유지되고 이거는 근로소득이 증가할 때 급여액이 줄어드는 방식이니까 조금 다릅니다. 그죠? 관계가. 그 다음 근로장려세제 취지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입니다. 근로소득과 연계하여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질적인 소득을 보조하고 일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차상위 계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저임금 근로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기초생활수급자들도 복지급여에 의존하는 대신 더 높은 소득을 위해서 근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유도합니다. 맞죠? 왜냐하면 더 많이 일할수록 더 많이 받으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더 벌고 싶은 욕심이 들게 만들죠.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고용을 증가시키고 자활을 통한 빈곤층 감소를 달성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근로장려 세대는 세제 취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이 뭐 해야 돼? 뭐야 이거 아 적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 근로장려 세제를 통해 가지고 사회 전체의 고용을 증가시키고 자활을 통한 빈곤층 감소시키는 것가 바로 목표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지금 요거 지문 오늘 3개 받은 거 있죠? 요거 문제 총 9문제 지금 풀어봅시다. 시간은 10분 정도 줄게요.